안녕하십니까, 김승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쉬 함수와 메시지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쉬 함수는 입력 값의 길이가 아무리 큰 값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일정한 길이로 압축해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입력 값이 한 비트만 변한다 하더라도 출력 값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런 특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쉬 함수는 여러 응용 분야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새로이 배운 건 언론 바이러스를 탐지하기 위해서도 활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그램을 압축해서 해쉬 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보관해 놓고 있다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그 프로그램의 압축한 값, 해쉬 값을 보관해 놓은 값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변경이 됐는지 어떤 알지 모를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조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쉬 함수를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은 언론 바이러스 디텍션 뿐만이 아니라 전송되는 메시지가 중간에 위변조 됐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쉬 함수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대칭키 암호 방식에 기반한 CBC 운영 모드를 사용해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여태까지 배운 암호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많은 암호 기술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정보보호 기술은 시스템 보호 기술, 네트워크 보호 기술, 그리고 이것들의 기반이 되는 암호 기술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스템 보호 기술이나 네트워크 보호 기술은 대부분 여태까지 배운 암호 기술들을 한두 개씩 결합시킴으로써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가 시스템 정보보호 제품,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을 만들 때 그 속에는 암호 기술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과연 구현을 할 수 있을까가 큰 문제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암호 기술들을 실제 시스템 정보보호 제품이나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암호 기술들을 구현해야 하는지, 구현할 때 아무런 고려사항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를 구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키를 어떻게 보관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대칭키 암호 방식에서 공개키 암호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암호 방식은 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키가 대칭키 암호 방식에서는 비밀키가, 공개키 암호 방식에서는 각 사용자의 개인 키가 외부로 노출이 된다면 그 개인에게 굉장히 큰 보안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제품에 이러한 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넣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키는 소프트웨어 형태로, 프로그램 형태로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드웨어 칩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디버거라든가 역 어셈블러 같은 것을 사용해서 쉽게 키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의 보관은 소프트웨어적인 보관보다는 하드웨어 칩에다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칩에 보관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킹해서 키를 끄집어내는 기술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제품의 칩 안에 그 암호 키가 구현되어 있을 때 그 칩을 제품으로부터 떼어냅니다. 이 그림은 스마트 카드의 그 노란 부분, 칩이 있는 부분을 떼어내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특수한 용해 물질 안에 이런 식으로 집어 담궈 놓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염산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칩의 표면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물질 안에 담궈 놓습니다. 이렇게 담궈 놓으면 다음과 같이 칩의 표면을 뜯어내서 그 칩의 내부 설계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어딘가에는 키가 들어가 있겠지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그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면서 다음과 같이 탐침을 연결을 합니다.
이것들은 각각의 앞에 보신 회로에다가 미세한 탐침들을 연결해서 실제 각 회로를 타고 어떠한 정보들이 오가는지를 분석을 하는 그림을 찍은 것입니다. 마이크로 프로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미세 탐침을 이용해서 오가는 정보, 오가는 신호를 측정해냄으로써 이 안에 어떠한 키가 숨어 있는지, 어떠한 정보가 오가는지, 또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측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또는 역공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 칩으로 그 안을 못 보게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칩을 분해해서 속에 있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그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암호 전문가들은 키나 또는 중요한 암호 알고리즘을 보관할 때는 TRM이라고 불리는 Tamper Resistant 모듈을 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TRM은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칩을 만들 때 칩에 뚜껑이 있는 부분에다가 용해 물질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칩을 강제적으로 분해하고자 할 때는 그 용해 물질이 그 칩으로부터 새어나와서 안에 들어있는 회로를 전부 다 녹이거나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화들 보면 이 테이프 10초 후에 없어진다든가 폭발한다든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칩에 무리한 압력을 가하면 용해 물질이 나와서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소거시키는 모듈. 그래서 어떤 공격자가 칩을 못 건드리게 하는 모듈을 Tamper Resistant 모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Tamper Resistant 모듈, TRM 모듈을 사용할 경우에 단점은 이러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어느 정도 칩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칩의 제작 단가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기에 용해 물질 처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장치를 했다 하더라도 해킹 기술이 워낙에 발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TV 셋탑박스가 위성 유료방송 시스템의 TV 셋탑박스나 아니면 게임기에 들어있는 키들은 이런 역공학을 통해서 많이 해킹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사에서 나온 게임기, 외국의 모사에서 나온 게임기의 경우에는 그것을 해킹하는 방법이 책으로 출판돼서 나오기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폴 코셔랑 다른 어떤 암호 전문가들은 과연 칩 안에 들어있는 암호 키 또는 알고리즘을 분석하는데 이러한 역공학밖에는 방법이 없는가? 칩을 용해 물질에 담궈서 분석하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 전문가들은 칩을 물리적으로 분해하지 않고도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분석해낼 수 있는 공격법을 개발해내는데요. 그것을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사이드 채널 어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호를 얘기할 때 다음 그림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가 밥에게 어떤 문서 M을 보내고자 하면 문서를 암호화 장비 E에 집어넣죠. 그때 앨리스는 밥과 서로 나눠 갖고 있는 키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 문서 M이 어떤 암호문의 형태로 바뀌어서 상대편에게 도달되게 되지요. 그럼 밥은 그 키로 이 암호문을 풀어보게 됩니다. 중간에 공격자인 이브는 전송되는 암호문을 도청해서 이 암호문을 해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암호의 안전성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암호 알고리즘, 수학적인 함수로서의 알고리즘이 주어졌을 때 이게 과연 수학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실제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폴 코셔나 암호 전문가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업체가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안전도, 내구성이 천차만별입니다. 그거랑 똑같이 암호 알고리즘, 수학적인 함수가 똑같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구현 방법에 따라서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다음 그림은 앞의 그림보다 조금 복잡해졌죠. 실제 A라는 사람과 앨리스와 밥이 암호 통신을 할 때 문서를 집어넣고 키를 집어넣어서 암호문이 단순히 날아가서
복호화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가 암호화되는 과정 중에는 이것이 암호화되기 위해서 이 암호 장비가 어떤 일정한 클럭 사이클, 시간을 소모할 것이고 또 장비가 동작하려면 일정한 전력을 소모할 겁니다. 또 암호 장비가 동작하는 과정 중에는 뭐 열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죠. 또 전자기파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것이 소모하는 시간, 전력, 발생하는 전자기파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폴 코셔는 사이드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통신 채널, 암호문이 오가는 기본적인 통신 채널 외에 다른 어떤 시간 아니면 전력 아니면 전자기파 등을 노출하는 여러 가지 그 기타 채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이드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암호 장비가 소모하는 시간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아니면 발생시키는 전자기파 등을 이용해서 이 안에 이 장비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분석해내는 기술을 발표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타이밍 어널리시스, 파워 어널리시스, 폴트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타이밍 어널리시스는 암호 장비가 동작할 때 이것이 소모하는 시간을 가지고 비밀 정보를 분석해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파워 어널리시스는 암호 장비가 소모하는 전력량을 가지고 그 암호 장비에 들어있는 비밀 정보를 분석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폴트 어널리시스는 이 암호 장비가 동작할 때 뭐 이 암호 장비에 물리적인 압력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열을 쓸데없이 높게 한다든가 해서 이 암호 장비가 오동작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오동작이 발생했을 때 일어난 출력된 에러 값을 가지고 거꾸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 정보를 분석해내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타이밍 어널리시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드는 예제는 패스워드 인증 방식이 실제로 타이밍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적용해서 실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패스워드 인증 방식에 탑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세 자리, 0, 1, 2에서 세 자리의 패스워드를 비교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사용자가 세 글자짜리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그 사용자의 패스워드 PWD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루프를 돌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비교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세 글자 패스워드를 앞에서부터 한자 비교해 나가면서 다른 글자가 나오면 바로 에러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만약에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가 전부 다 일치한다라면 최종적으로 이 사용자는 정당한 사용자다 해서 어셉트 신호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용자가 저장해 놓은 패스워드가 31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격자가 이 패스워드를 알아내기 위해서 먼저 0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 0과 맨 앞에 3을 비교하겠죠. 그럼 다르니까 바로 0과 3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것은 다르다 해서 리젝트 메시지를 출력하지요. 그 다음에 100을 다시 입력을 해봅니다. 하면 1과 3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합니다. 세 번째로 20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2와 3은 또 다르기 때문에 바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지요. 그 다음 네 번째로 30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면 3과 3은 서로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음 글자에 대해서 비교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0과 2를 비교했더니 서로 다르지요. 그래서 리젝트 신호를 내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젝트 신호를 내보내는 시간이 앞에 세 개보다는 뒤에 것이 더 늦게 출력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3이라는 글자는 맞았으니까 그 다음번 글자를 비교할 때 리젝트 신호가 출력되기 때문에 300을 입력할 때와 200 아니면 100, 000을 입력할 때와 리젝트 신호가 출력되는 시간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신호 차이를 가지고 공격자는 앞에 글자는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글자를 일단 3으로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30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글자는 일단 맞으니까 통과가 되고요. 두 번째 글자를 비교했을 때 여기서 바로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310이라는 숫자를 내보내면 1과 1이 맞으니까 그 다음 글자 0과 2를 비교하겠죠. 이렇게 비교하면 0은 2와 다르니까 이 단계에서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것은 이 상태에서 에러 메시지가 출력됐는데 뒤에 것은 세 번째 단계에서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지요. 그래서 공격자는
두 번째 글자는 1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세 번째 글자까지도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가 세 자리 패스워드를 우리가 쓴다라고 그러면 사용자가 일반적인 전수조사를 한다면 000부터 999까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훨씬 빠르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워 어택은 타이밍 어택과 매우 비슷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 어택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을 연산할 때와 0을 연산할 때 다음과 같은 전력 소모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용해서 실제 그 정보보호 제품에 어떠한 정보가 숨어져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폴트 어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트 어택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오동작을 일으키게끔 외부에서 충격을 가한 다음에 에러가 난 결과값을 가지고 그 시스템에 숨겨져 있는 비밀 정보를 추적해내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데스크탑 PC에서는 이런 폴트 어택의 영향이 좀 덜하지만요. PDA나 스마트 카드 같은 소형 장비에서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에 굉장히 기계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폴트 어택을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PDA나 스마트 카드 같은 소형 단말기에서는 암호 기술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CPU를 씁니다. 하지만 스마트 카드만 하더라도 이러한 데스크탑 PC에 비해서 CPU의 처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암호 기술들을 그대로 스마트 카드 같은 소형 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공개키 암호 방식이나 대칭키 암호를 고속화시킨 고속 암호 기술이 이러한 소형 장비에는 탑재되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CRT,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라고 일컬어지는 CRT 기법을 쓴 RSA 방식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키 암호, 가장 많이 쓰이는 공개키 암호 방식인 RSA 방식은 데스크탑 PC에서는 무난히 동작시킬 수 있지만 스마트 카드라든가 PDA에 사용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긴 수, 아주 큰 수에 멱승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속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CRT, Chinese Remainder Theorem,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고속화 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RSA 연산을 할 때는 M의 D승 모듈러스 N 이런 계산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을 CRT 방법을 쓰면 이런 식으로 모드 P와 모드 Q 각각에 대해서 나눠서 병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 처리를 하게 되면 기존에 한 번에 처리했던 것에 비해서 400%에 가까운 성능 향상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CRT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굉장히 안전성에 취약할 수가 있는데요. CRT 방식은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한 번에 계산하던 방식을 P와 Q로 나눠서 병렬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렬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 P 또는 Q 과정 이 둘 중에 한 군데서만이라도 만약에 에러가 발생한다면 RSA 암호 방식은 그릇된 결과값 S가 아니라 S 바라는 결과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이런 에러가 나온 결과값 S 바를 얻게 되면 거꾸로 RSA에 사용되어 있는 키를 쉽게 추적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폴트 어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폴트 어택 같은 경우에 실제로 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폴트 어택은 파워 어택이나 타이밍 어택에 비해서 굉장히 손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위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공격 방법입니다. 실제 지금 국내에서도 스마트 카드를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이드 채널 어택, 타이밍 어널리시스, 폴트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파워 어널리시스 같은 것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된 보안 처리는 필수적입니다. 실제
유럽 같은 곳에 스마트 카드를 수출하려면 이러한 사이드 채널 어택에 대해서 스마트 카드가 안전한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스마트 카드가 안전한지 보안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스마트 카드 업체들이 이러한 평가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한 개 업체 정도에서만 이런 평가를 받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정보통신부를 통해서 이러한 스마트 카드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사이드 채널 어택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장비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셨던 사이드 채널 어택을 실제로 수행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에 스마트 카드가 실제 견디는지 평가를 하기 위한 장비의 일부를 보여드린 겁니다. 요것이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고요. 여기 노트북을 보여드린 것이고, 요 뒤에 있는 게 어떤 오실로스코프라고 그래서 어떤 전력 소모 양이라든가 하는 파형을 측정해내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떤 파워나 어떤 클럭 제너레이터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공격 툴, 여기서는 펄트 어택을 발생시키는 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스마트 카드를 결합시킨 후에 이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실제로 공격이 되는지를 측정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실제 암호에 있어서 키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느냐, 이 키를 보관하는데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암호 방식을 구현할 때 또 중요하게 사용되는 패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자라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블럭을 10비트, 10비트 단위로 끊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문서의 길이가 28비트라면 10비트, 10비트씩 끊었을 때 맨 끝에 것은 8비트 끊어지고 2비트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이 2비트만큼은 다른 글자로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덧붙이는 임의의 글자, 임의의 캐릭터를 패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패딩은 암호에서뿐만이 아니라 통신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패딩을 아무렇게나 붙여서는 안 되고요. 이런 패딩을 붙이는데도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에서는 이런 패딩을 어떻게 붙여라 하는 표준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패딩의 중요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RSA가 어떻게 공격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예제입니다. 공격자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어떤 송신자 A가 수신자에게 K라는 글자의 아스키 코드는 75입니다. 이 정보를 비밀리에 보내고자 합니다. 수신자의 RSA 공개키는 19고요. 그 다음에 개인 키는 19분의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개념적으로는 똑같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75의 암호문, 75의 19승한 값을 보냈을 때 공격자가 이 암호문을 가로챕니다. 가로채서 이 암호문을 바로 해독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난수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는 3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에다가 수신자의 공개키 19승을 합니다. 그래서 3의 19승한 값에 자기가 가로챘던 암호문을 곱합니다. 그러면 3의 19승 곱하기 C가 되겠죠. 이것은 풀었으면 3 곱하기 75의 19승한 값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225의 19승한 값이랑 똑같게 되겠죠. 이것이 수신자한테 도착하면 수신자는 이것이 공격자가 보냈는지 아니면 정당한 송신자가 보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 키인 19분의 1을 가지고 복호화를 시도하겠죠. 복호화를 하면 225의 19승을 19분의 1승을 해주면 225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25는 아스키 코드로 봤을 때 어떠한 값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면 막 깨진 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깨진 글자가 나타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것을 우리가 윈도우즈를 쓴다면 휴지통에 그냥 버리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윈도우즈에 있는 휴지통 프로그램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수신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공격자가 수신자의 컴퓨터에 접근해서 이 휴지통에 들어있는
225란 숫자를 복원을 해냅니다. 복원해낸 다음에 이 225를 자기가 처음에 선택했던 난수 3으로 나눠주면 원래 75가 튀어나오게 되지요. 이것은 원래대로 K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격자는 자신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쉽게 당초에 송신자가 이 수신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보냈는지 쉽게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RSA를 쓴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RSA를 써서 어떤 경매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신자의 공개키는 아까와 똑같이 19고요. 이 수신자의 개인 키는 19분의 1입니다. A라는 사람이 나는 이 물건을 1,000원에 사겠다 해서 1,000에 19승을 해서 수신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공격자도 똑같이 이 경매에 나온 물건을 굉장히 사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해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격자가 이 암호문을 해독해서 이 사람이 1,000원 썼구나, 그러니까 나는 1,100원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가격을 떨어뜨릴, 1,000원이 아니라 자기가 쓴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뜨리는 공격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암호문을 가로챈 다음에 그 암호문에 0.9에 19승한 값을 곱하면 결과적으로 1,000원이던 값이 900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자는 암호문을 해독하지도 않고도 상대편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이러한 공격법을 우리가 보통 초준 사이퍼 텍스트 어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공격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패딩이라는 걸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패딩을 단순하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이 증명된 방법의 패딩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OAEP, Optimal Asymmetric Encryption 패딩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다음과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패딩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패딩 규칙은 실제로 SSL이라든가 SET 같은 데서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에러 메시지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암호 구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암호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암호의 키를 하드웨어 칩에 넣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용해 물질에 담가서 칩의 회로를 분석한 다음에 오가는 정보를 분석해서 칩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디패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칩을 물리적으로 분해하지 않고도 그 암호 장비가 동작할 때 소모하는 시간이라든가 소모하는 전력, 아니면 방출하는 전자기파 등을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비밀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암호를 실제로 구현할 때 패딩을 많이 쓰게 되는데 아무런 패딩이나 쓰면 안 되고 안전성이 증명된 OAEP라고 불리는 Optimal Asymmetric Encryption 패딩을 써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암호 기술들을 구현해서 어떠한 정보보호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볼 텐데요. 우선 전자메일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